책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존재의 일위성. 존재는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존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해진다. 존재의 유비적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이 명제이고요. 또 존재라는 의미가 신과 피조물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다른 의미로 말해진다. 이의적 의미다라고 말해지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레즈는 이 이론들을 비판을 하는데요. 들레즈가 왜 존재 의미가 다양하게 말해지거나 다른 두 가지 의미로 말해진다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지, 다시 말해 존재의 일위적 의미 이론이 들레즈 철학에서 갖는 어떤 역할, 중요성 이런 것들에 좀 설명해 주시면은 책 전체를 읽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루즈가 워낙 존재 일위성이라는 그 어떤 철학적 관점이랄까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약간 비유를 들면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어떤 가족에서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에게 야, 나는 너의 행복을 너무 바란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딸이 이제 뭐 놀이동산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뭐 놀기도 하고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뭐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너희 자식 뭐 하는 거냐고, 공부 안 하냐고, 아버지가 저의 행복을 바란다면서 했더니 네 행복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등등 해서 나중에 해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말을 지금 서로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없죠. 그리고 이 딸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날 행복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네.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버지의 변덕,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혹시 이번엔 어떤 변덕을 부리실까 하고 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아버지하고 딸이 똑같은 말로 쓴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서로 잘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과 피조물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서양 사상사에 크게 두 개의 신학의 전통이 있는데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의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양의 이제 주류 전통이 사실은 부정신학 전통인데, 부정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지식으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뭐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의 정의가 예를 들면 신의 정의가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지, 전능, 지고, 지선 하다가 신의 이제 정의일 텐데, 일반적인 신은 너무 전능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는 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고통받습니까? 라고 신에게 물어본다 한들 항상 종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거죠. 신의 지혜는 네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신학의 어떤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절대자, 무한자는 우리 유한자, 피조물이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적인 태도가 이제 어떤 유비적 전통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진드기와 인간의 관계처럼 인간의 신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 수 있다. 뭐 이제는 게 유비적 전통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실천이 그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십계명의 명령이 내려오면 따라야만 하고,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부정신학이나 유비신학의 전통에서는. 근데 이제 그리고 들루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피노자나 니체의 이런 존재 일위성 전통에서는 신에 대한 이름과 우리 피조물의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속성이 같다는 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속성을 다 없애고 두 개만 남겼죠. 아까 지고 전지전능하고 지고지선하다라는 건 사실은 신의 속성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했지만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신의 속성은 속성과 사유 두 개뿐이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인간들도 다 그거는 그 안에 포함돼서 다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신체가 전체는 아닐지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전체는 아닐지언정 부분적으로는 그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식과 실천의 과정은 뭐가 되냐? 긍정신학의 전통 또는 존재의 일위성의 전통 안에서는 경험과 인식을 넓혀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변덕 때문에 시달린다든가 어떤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요청해야 된다든가 이럴 필요는 그런 요구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만 무한하고 신은 전능하고 이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다 우리가 같은 존재이지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들레즈나 스피노자 니체에서 그 무한한 힘이 내재화되고 여기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무한한 힘에 참여하는 좀 더 고귀한 존재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는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무한한 자는 적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는 태도를 버려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제될 것이 존재의 하나쯤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아까 같습니다. 그 괴물 이야기를 조금 여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책에는 너무 노골적에서 쓰진 않았는데 이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여기 이제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전통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밖에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저도 어렸을 때 카톨릭을 다녔지만 예수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발의 백인의 남자의 키도 한 190좀 되는 것 같고 말도 너무 잘하고 항상 인자하고 저기 어떤 완성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하는 건 항상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완성태가 저기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종교적 또는 다의적인 전통 또는 부정신학적 전통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들루즈가 말하는 괴물이라는 게 그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비를 좀 암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평등함과 고귀함을 말씀하셨는데 존재의 일위성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확인되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존재론에 상응하는 하나의 생물학이 있다. 참 재밌는 아까도 생명체와 생물학에 대한 들레즈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존재의 일위성을 방금 얘기한 두 가지가 종합돼서 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존재론의 생물학적 정식 모든 동물의 구성이 단일하다.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 안 가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읽다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게 조프로아의 이론을 생물학자 프랑스의 존재의 일위성 태제의 생물학 정식이라고 선생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성의 단일성, 이거를 스피노자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동물학적인 독해하고 선생님이 연결시켰어요. 사실 저도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스피노자 조금 아는데 스피노자에서 동물학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의아했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 제 이미지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때 좀 하나도 설명을 이게 지금 일단 좀 이미지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파 생틀레르라고 하는 이제 1830년대 활동했던 그런 자연사학자 또는 박물학자 우리가 나트칼리스트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문맥에 따라서 뭐 박물학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연사학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예, 그 책에 있는 도판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지금 맨 위에 보면 괴물성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했죠. 이런 예, 그와 이제 그 조파 생텔레르의 아버지가 에티엔이고 그 자식이 이지도르였는데 그래서 간단히 이 되게 재밌는 이제 논쟁 그 큰 과학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파 생텔레르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뭐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꽤 자세하게 배운다고 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이름은 되게 익숙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830년에 그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큰 논쟁이 있었어요. 이 조파 생텔레르와 이제 퀴비에라고 하는 두 당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 잘 나가던 예, 그 자연사학자. 예. 물론 이제 퀴비에가 훨씬 더 그 당대에 이제 영향력이 컸었고 조파 생텔레르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입장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격렬한 둘이 되게 친한 사실은 친구였는데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런 거였어요. 그 조파 생텔레르의 제자 중에 2명이 논문을 쓰면서 끼비의 책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도 접어서 오징어처럼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오징어가 두 종류거든요. 그 종의 이름이 두 종류라는 게 뭐냐면 머리하고 발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허리를 꺾으면 머리하고 예, 그 다리가 붙어 있게 되잖아요. 오징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두 종류라 그러는데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끼베가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네 주장, 당신들 주장은 일단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내 책은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 교수였던 조파 생텔레르가 안 빼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논쟁이 아까 말씀드린 존재의 일위성과 다위성의 어떤 생물학적 버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들루즈가 이 논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논쟁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 1830년이라는 연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830년이라는 연도는 뭐냐면 린네가 1750년대 활동했고 식물을 종속, 과목, 강문계로 분류했던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850년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기예요. 서양에서는 1750년부터 1850년까지를 분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분류하려고 거의 그 전념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린네 도표예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동물계를 지금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러니까 1750년에 린네가 살았던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봤던 이 세계는 동식물의 세계는 되게 정적인 세계. 였던 거죠.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이래로 계속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윈 이후에 나온 그 동식물의 구분을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이제 다윈이 그린 건 아니고 그 이후에 해켈이 그린 수용도인데 우리가 보통 뭐 그런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 그건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공동의 기원에서부터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식물,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동물계,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인간이 저기 어딘가 있겠죠. 저기 척추 동물의 이제 저쪽에 맨 오른쪽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징어는 어디 저 밑에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아주 많이 바뀐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동식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동식물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제 모델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조파 생텔레르와 끼비의 논쟁은 이 중간 시기에 있었던 논쟁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였냐면 이런저런 진화적 흔적들은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요. 진화론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은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어류, 포유류, 파충류 이런 데서 발견된 화석만 보면 대단히 그 구조가 유사한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위의 종으로 묶어갈 수가 있는데 그 최상위 종이
이게 최상위종이 된 밑에가 되겠죠. 이제 그림상으로는 밑으로 쭉쭉 묶어보면 이게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퀴비에는 그게 여러 개라고 주장했던 거고 조파 생텔레르는 과감하게 그게 하나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루즈가 볼 때는 이게 존재의 다이성과 일위성을 대표하는 어떤 생물학적 전쟁, 생물학에서의 전투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퀴비에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최상위 종이 여러 개라면 그러면 왜 하필 처음에 4개의 종이 있었던 건데?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답은 신의 창조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퀴비에도 그렇게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조파 생텔레르는 과감하게 그게 하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는 공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옳았던 걸로 밝혀진 거죠. 다윈 이후에.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철학과 동물학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동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본적으로 세계를 분류하는 하나의 가장 어떤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철학사를 봐도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철학 체계 수학에서 주로 기하학으로부터 영감받았던 철학 체계를 동물학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학 자체에서 중요 개념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관계는 되게 다양하지만 동물학이라고 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동물이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체계가 늘 어떤 철학자들마다 그 옆에 존재하고 근데 특이하게 스피노자에게서는 그 동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7세기가 이제 사실은 모든 존재자들을 어떤 기계적인 인과적 설명 속으로 담는 게 이 17세기 데카르트, 스피노자, 뭐 라이프니츠는 좀 예외였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스피노자의 동물학이 비어 있는 지점인데 들루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스피노자 연구자들한테 되게 그 충격적이기도 했고 비판을 받기도 했고 논쟁 지점이기도 했어요. 과연 이런 스피노자의 동물학 비어 있는 동물학 부분을 스피노자가 언급하지도 않았고 조파 생텔레르도 스피노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가져와서 이 자리를 스피노자 이게 동물학 자리다라고 채워 넣는 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독창적인 지점 들루즈의 예. 스피노자와 조파 생텔레르를 연결하는 대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존재의 일위성과 이제 이런 그 구성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태제를 연결하는 대목이 가장 독창적인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의 단일성이라는 주제는 괴테한테도 나오는 주제죠. 괴테도 이 나뭇잎들을 보면서 나뭇잎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 결국은 저 어떤 도면은 하나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생명의 나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면은 기원에 있어서의 단일성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레즈 읽어보면은 진화론 어떻게 보면 생명체 이론이고 하니까는 이게 뭐 진화론과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괴물학이라던가 추상적 동물 이론 보면은 전혀 진화론적인 그런 함의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노자의 동물학 이거 역시 진화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죠. 네. 그러면서 그 들레즈의 이런 생명의 이론들이 진화론적인 생각과 어떻게 좀 구분되는지 네. 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들루즈가 이제 어떤 진화론에 어떤 영향을 받은 점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어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화론자는 아니고 그 묘한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들루즈가 좋아하는 말보가 난꽃 사이의 공진화 이런 건 이제 진화론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커플이에요, 사실은. 그 진화론계의 아마 가장 유명한 커플일 겁니다. 말벌과 난꽃이. 그러니까 뭐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사실 인용하고 이 예를 활용하고 두 식물과 동물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두 그렇죠. 종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변해간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리차드 도킨스도 되게 보면 이제 그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고요. 그다음에 뭐 프루스트도 이걸 문학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들루즈가 뭐 이 커플을 이 어떤 이 변태적인 커플인데 동물과 식물이 만나서 어떤 성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한쪽은 성관계. 방금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9금 이하는 19금인데 그 이하는 보는 건 아니겠죠 유튜브에서 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난꽃이 난이 이제 말벌을 유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모습을 말벌의 앞 말벌의 모습처럼 뒷모습처럼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순 말벌이 날아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날아오는데 이제 알고 보면 또 그걸 꽃가루를 묻혀서 딴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난꽃이 이제 그걸 이용하는 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들루즈가 말벌의 난꽃대기, 난꽃의 말벌대기라고 부르는 이제 이중 생성이죠. 양쪽에서 벌어지는 생성인데, 근데 이제 들루즈가 조금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점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루즈는 이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게 베르구송하고도 좀 멀어지는 점일 텐데 베르구송은 창조적 진화라고 하면 에볼루숑이라고 하면 들루즈가 말하는 생성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볼 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아니 진화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좀 복잡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들루즈 가따리가 말하는 이 생성이라는 건 외형상 보면 어딘가가 일그러지고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꽃잎이 말리는 모양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앵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안으로 말린다 그래서 꽃이 다 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외형상 보기에는 그게 뭔가 진화가 더 고차원화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가 좀 뭉개지는 거죠. 아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딘가가 지금 제대로 개화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인상을 느낌을 주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복잡성이 증가해 가는 거가 외형상 그런 복잡성이 증가해 가는 게 어떤 자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만약 진화가 생각한다면 그것에 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진화하긴 하겠지만.